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의전화연맹 온라인 교육에서 중독과 사회 교육을 맡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홍성민 신부라고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교양대학 학장과 중독학과 학과장 그리고 중독회복이음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중독학과는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상담심리학과, 그리고 영성 이 네 가지를 주축으로 중독을 이해하고 또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독회복이음센터에는 약물, 그리고 도박,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또 다른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회복자들이 오셔서 프로그램 혹은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복센터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중독전문가협회에서 대외협력위원장과 부산지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는 예전에는 약물상담가협회라고 불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중독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의 중독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치료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다면 중독 전문가 협회의 교육이나 또 다양한 중독 관련 학과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저는 AA라는 모임에서 비알코올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AA라는 모임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상식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중독 문제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A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영어의 이름입니다. 알코홀릭 어노니무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임이 G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갬블러 어노니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NA라는 모임도 있는데 나르코스 어노니무스라고 합니다. 어노니무스, 영어로 하면 no name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익명이라는 것이 다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면 비밀,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그런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그곳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비밀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름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로 불리게 된 이유는 그 비밀의 뜻보다는 이제 그곳에 가려면 자신을 소개할 때 만약에 제가 그 모임에 갔다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부곡동 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영도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 앞에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만 그 모임에 갑니다.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지우는 거죠. 자기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다르지만 이곳에는 너도 알코올 중독자, 나도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다라는 그런 연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 제목이 중독과 사회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중독의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마약에 빠지다 보면 점점 가족을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고 또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데요. 고립되고 되게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중독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치료적 차원에서도 그런 게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가장 치료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치료 효과를 지속하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AA, GA, NA랑 같은 이런 모임이 매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모임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때 이 회복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가로 양성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A, GA, NA 이와 같은 모임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AA 모임을 검색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AA 치면 안 나오는데 단주 모임이라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GA 같은 경우도 단도박 모임이라 쳐야 나옵니다. NA도 단약 모임이라 쳐야 나옵니다.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이잖아요. 단 끊는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끊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끊는 것은 치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끊는 건 쉬워요. 근데 끊고 자꾸 재발하는 이유는 끊고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의 이름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AA 모임을 만들 때 술을 끊는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름을 스탑 드링킹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AA라고 지은 이유는 그들이 술을 끊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했던 것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독의 회복에 대한 그 개념도 오늘 강의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감을 또 가지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주로는 마약입니다. 약물 중독. 그래서 마약 퇴치운동본부라고 하죠. 마퇴. 거기에서 지금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약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먼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보면 이미 마약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제가 7, 8년 전만 해도 제가 만났던 약물 사용자들은 보통 우리 약물 사범이라고 하죠. 전과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전과도 많고 나이도 한 50대 이후가 많았고 주로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의 대부분은 20대들이 많고 전과가 없고 사용하는 약물도 다 다르고 남녀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뭐 몇십 년이 걸린 게 아니라 정말 1, 2년 안에 이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문가로서 준비하는 이런 것도 그냥 우리 가족의 문제가 바로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저는 마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도박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도박을 뭐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도박 문제를 상담해 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박을 하는 연령층들도 예전에는 다 돈이 좀 있는 가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40대 이후의 중년 남성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것도 좀 하나의 어떤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학생들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도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중독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다르게 봐야만 제대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그 교재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란 뜻입니다. 중독. 이제 먼저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중독.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독의 문제는 일단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거.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셔. 게임 너무 오래 해. 너무 자주 해. 예, 이런, 양이나 횟수에 대한 개념으로 중독이라는 개념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 가족들끼리 이제 논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술 너무 많이 먹어요 라고 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많이 먹어? 내 친구들 다 나만큼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이나 횟수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친구들 다 나만큼 한다. 엄마가 몰라서 그렇다.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개념이 많이 하고 자주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중독이냐 아니면 어떤 게 중독이냐라고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중독이라는 걸 보시면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씁니다.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 말 그대로 보면 내가 독 안으로 들어갔다. 혹은 독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에 충실하자면 교재를 보시면 1번의 중독과 2번의 중독이 있습니다. 1번의 중독과 2번의 중독. 우리나라 말에는 중독이라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 특히 영어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아예 다른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하면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 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영어로 하면 포이즈닝입니다. 1번의 중독이죠. 포이즈닝.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독이라는 말을 톡시시라는 말로도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인톡시케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 하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인톡시케이션.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에서 이 카페인을 뺀 커피를 뭐라고 합니까? 디카페인이라고 하잖아요. D라고 하면 영어에서 감했다, 없앴다 라는 뜻인데 인톡시케이션의 반대가 디톡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주스를 마셔도 뭐 디톡스 주스, 그럼 해독 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독 개념의 반대 개념이 해독입니다. 해독. 그러니까 독이 들어온 걸 해독하는 거죠. 이 개념에 맞는 게 이제 식중독 같은 겁니다. 식중독, 연탄가스 중독, 혹은 뭐 이제 산에 갔을 때 뱀에 독사한테 물렸다. 이것도 중독이죠. 그리고 이제 뭐 농약 같은 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약을 치는데 농약을 잘못 쳐서 흡입을 했다. 그럼 농약 중독. 그리고 뭐 실수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살기 싫어 이래서 죽으려고 약을 많이 먹는다거나 농약을 먹는다. 그럼 농약 중독. 그것도 맞죠. 그리고 급성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데 급성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 못 일어나는 거. 이걸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해독 치료입니다. 해독 치료. 인톡시케이션이 됐으니까 디톡시케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중독과 사해라는 이름에서 이 중독은 인톡시케이션이나 포이즈닝이 아닙니다. 에딕션이라고 합니다. 에딕션. 그러니까 영어로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 다른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은 단어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계속 말하는 게 이 중독이라는 것을 연구한다면 제일 먼저 이 중독 개념, 용어를 좀 새롭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꾼다면, 또 제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이 논문 쓸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니까 학자로서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더 우리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이 중독의 개념과 어울리는지. 그래서
지금 2번의 중독을 보시면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기 써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는 조절불능 및 강박적 사용. 요게 중독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탄가스 중독이나 식중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술 때문에 몸이 아픈 거, 약을 많이 먹어서 약 때문에 몸의 어떤 일부분이 상하게 되는 것은 1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술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거, 도박을 계속해야 하는 거, 약물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거, 이것이 중독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1번의 중독과 2번의 중독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같은 용어로 사용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이제 중독이 알코올과 약물일 겁니다. 마약.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몸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해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단약의 시간, 단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독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격리를 시켜가지고 해독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독이 다 되면 중독 치료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1번의 중독으로 우리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박 중독 때부터입니다. 도박은 해독할 게 없거든요. 몸에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거에 오래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한동안 이제 그걸 끊기 위해서 이제 격리되어 있는 거 혹은 이제 그 분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 기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기간을 해독 기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 실제로.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이 내 체내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독의 개념은 아랫줄에 있는 조절불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조절불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싸웁니다. 너 중독이야? 이러면 아닌데, 나 조절할 수 있는데, 나 매일 술 안 먹는데, 이틀에 술 한 번씩 먹는데, 이렇게 해서 난 조절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 이틀에 한 번 술을 먹든, 3일에 한 번 술을 먹든, 그건 조절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난 하루에 커피 한 잔씩 해. 요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 한다. 나는 뭐 많이 먹진 않지만 꼭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중독입니다. 예. 예,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양과 횟수에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 어느 정도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그거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개념에서 그 조절이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절불능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AA 모임 가보시면 이제 단주한 지 15년 됐는데 혹은 20년 됐는데 본인을 가리켜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15년을 술을 안 마셨는데 알코올 중독자라고? 아직 안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려도 이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수술한 뒤에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완치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닌 거죠. 근데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나 도박 중독 혹은 약물 중독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한 번 중독이 되면 10년을 끊었든 20년을 끊었든 만약에 술이 다시 들어가면 예전으로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술에 대한 갈망이나 술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조절불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래 끊었지만 보통 우리가 조절음주라고 하죠. 조절음주 혹은 사회적 음주.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문님 저 치료 잘 받아서 이제 좀 다 낫고 나면 이제 나중에 사람들과 즐기면서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건 중독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분이 10년 잘 참고 15년 잘 참고 사시다가도 만약에 술 한잔을 하시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WHO 아시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독을 설명할 때
당뇨와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당뇨 앓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 중에는 본인이 조절을 잘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당뇨 환자들이 있습니다. 식이 조절 잘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약을 안 먹어도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당뇨 환자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전히 당뇨 환자입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된다 뿐이지 그분이 만약에 다시 운동을 안 하고 다시 식이 조절을 안 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 당뇨 환자로 전환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뇨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평생 조심해서 살면 당뇨 환자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여기에서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서 살면 알코올 중독 환자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조절 불능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통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색깔을 다르게 해놓잖아요. 제가 이제 글자에서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게 조절 불능이나 강박적 사용에 대한 것으로 색깔을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독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절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자꾸 따지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매일 쓰느냐 아니면 가끔 쓰느냐 이런 것으로 중독 개념을 잡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술을 먹는 이유거든요. 도박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그 알코올 중독 환자가 사실 술을 끊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하시는 분들 중에 술 끊고 도박에 빠지시는 분도 있고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이 도박은 끊었는데 약물에 빠지거나 쇼핑에 빠지거나 다른 어떤 것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술은 끊었지만 술을 먹었던 이유가 안 바뀐 겁니다. 본인이 화를 못 풀어서 술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정말 끊었다 하더라도 그 화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그 이유가 도박에 빠진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 이유가 약물에 빠진 이유도 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술 드십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도 술 드십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도 술 드십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면 술 드십니다. 저녁 반찬이 아주 좋으면 술 드십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유거든요. 근데 이분이 몸이 나빠서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뭐 한 4주나 5주 정도 되면 웬만큼의 이제 그 해독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신도 돌아오죠.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화를 푸는 방법, 우울함을 달래는 법, 그리고 뭐 그 반가움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술로 그걸 다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내가 왜 술을 먹는가? 술을 어떤 방법,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본인 안에서 생각이 되어야 되고 또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독에서의 그 치료, 회복은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는 방법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술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도박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을, 사는 방법을 책으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상상으로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삶은 사람한테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과 어떻게 친구들과 어떻게 이웃들과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AHNA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모임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물론 나랑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게 중요하냐? AA라는 모임으로 모였을 땐 적어도 그 모임에서 술을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술 없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 술 없이 사람들과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안에서 풀어내는 방법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 이런 모임들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제 중독은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중독은 과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일주일에 술을 4번 정도 먹으면 중독이죠? 아니면, 신부님, 우리 남편이 술을 1번 먹으면 소주 4병씩 먹는데 이 정도면 중독이죠? 이렇게. 이 정도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에 쓰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중독의 개념은 단계 개념이거나 상태 개념입니다. 예, 어느 정도의 단계, 요 정도의 상태면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중독을 병원에서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행성 질환.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술을 먹는 양이나 횟수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술을 먹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마다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관계가 불편해질 때마다 술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술을 먹는 방식, 술을 먹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되면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중독은 어느 정도의 상태냐를 보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삶이 방향지어져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의 개념, 과정의 개념으로 중독을 설명해야 중독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요 개념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개념도 상태 개념이나 단계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술을 몇 년 정도 끊어야 뭐 회복입니까? 어느 정도 안 마셔야 회복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회복도 방향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건강하지 않게 살던 사람이 각성을 해서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방향을 틀었다면 이제 회복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방향이 틀었다고 해서 바로 몸이 좋아지거나 삶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방향을 유지하는 한 점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독에서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점점점 나빠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좋아지도록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걸 잘 드러내는 개념이 사용, 오용, 남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용, 오용, 남용. 사용은 영어로 use라고 합니다. use. 오용은 misuse라고 하는데 miss라는 말은 영어에서 실수라는 개념이죠. mistake 하면 실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것을 오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용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abuse라고 하는데 av가 붙으면 영어에선 과하다라는, 많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과사용입니다. 과사용.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왜 과사용하게 되는가? 목적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술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술을 사람들과 즐기려고 먹고 친해지려고 먹어서 목적은 맞죠. 그리고 내가 뭐 많이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먹다 보니까 그날 뭐 분위기 취해서 혹은 사람들과 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좀 좋아진다거나 혹은 술을 먹고 나니까 졸려서 잠들었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요게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맞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부작용을 경험한 거. 요게 오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경험이 본인에게 좋았던 경험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잠을 잘 못 자던 사람,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졸리는 걸 경험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잠이 안 올 때 술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자려고 술 먹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술 먹은 건 아니지만 술 먹다 보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불안함을 경험한다거나 혹은 뭐 화가 났는데 뭐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나는 걸 경험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술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하루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어떤 정서적인 질환으로,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으로 술을 먹게 되기 때문에 술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남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 예방적 차원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든 이걸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용까지는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용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술을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술을 이렇게 못 먹게 하면 내가 왜 살아? 술도 못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술 먹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술도 못 먹는데 뭐하러 살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독이라는 문제를 겪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일반 사람들과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모님, 저 그냥 술 먹다가 죽을래요. 시모님, 저 그냥 도박하면서 살다가 죽을래요. 저 약하다가 죽을래요.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이상하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하면서 살래요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거 하면서 사는 게 좋으니까 전 이거 하면서 살래요. 그림 그리면서 살래요. 노래하면서 살래요. 기타 치면서 살래요. 내가 그거 하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런데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술 먹으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을 상담할 때 알코올 문제를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 하시면 살고 싶으세요예요. 뭐 하시면 살고 싶으세요? 뭐 하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면 본인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사실은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도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 친구들. 그 친구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너 왜 도박했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아요. 돈 많이 벌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박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에 도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도박하면서 너는 도박에서 돈을 번다면 너는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었어? 그 질문에 답한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이거 하고 싶다 라는 게 분명한 사람, 즉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도박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되거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삶이 더 막막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많으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중독회복위험센터 설명드리면서 뭐 알코올, 약물, 도박 혹은 다른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독 행위나 물질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돈 중독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이 중독 개념,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이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해지려고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돈을 벌다 보면, 원래는
뭐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벌다 보면, 뭐 때로는,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조금은 남들이 하는 뭐 관례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희생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신념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목적이 바뀌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독에서의 치료이고 예방 방법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나, 나의 목적이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상담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부분의 상담의 목적, 또 마찬가지입니다. 꼭 중독 문제가 아니라도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사람과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것은 모든 어떤 어려움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독에서도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요. 중독 회복은 다시 나를 찾는 것,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의 회복을 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끊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나를 찾는 것, 나를 찾는다는 거, 나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참 개념이 철학적이고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중독이라는 개념을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은 라틴어에서 나옵니다. 라틴어 아디체레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논문 찾아보면 이 아디체레의 R을 누가 N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라틴어 동사형에서 N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실수를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실수한 거를 다른 사람이 계속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디체레가 맞습니다. 아디체레. 라틴어 동사형. 그래서 양도하다, 굴복하다. 영어로 하면 deliver 혹은 give up 이렇게 됩니다. 라틴어는 로마 시대 때 썼던 말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생각해 보시면 전쟁하던 때잖아요, 맨날. 전쟁을 하면 한쪽이 지죠. 지면 항복. 예, 아디체레입니다. 항복. 근데 항복하면 항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다 상대에게, 승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가축도 줘야 되고,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소유만 넘기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까지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뀐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승자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아디체레입니다. 항복했기 때문에 나를 넘겨줘야 되는 것. 그래서 중독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을 싫어합니다. 왜? 안 먹고 싶은데 먹거든요. 나도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먹어요. 도박 중독 환자들 집에 가보시면 각서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그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고, 못 참는 거고,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 도박할 수 있었으니까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죽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술 먹고 죽을래요. 약 먹다가 죽을래요. 도박하다 죽을래요. 그 말 표현은 스스로가 싫어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거든요.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도박해서 빚이 많이 생기고 약물을 많이 해서 간이나 위가 손상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싫어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중독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죽고 싶어져요. 자살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 행복해. 언제입니까? 뭐 돈이 많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성공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황들 통해서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 때, 내가 나한테 만족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모습이 좋아 보일 때 사람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독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병입니다. 술을 먹었던 이유, 도박을 했던 이유, 게임을 했던 이유는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좀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가 자꾸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기가 싫어지는 질병.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죽고 싶어지는 질병. 그래서 중독의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 자살입니다. 수동적 자살. 그냥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진 않았지만 서서히 죽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독은 자살과의 이슈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살고 싶어질까? 아니면 언제 다시 살 수 있다고 느낄까? 아, 내가 이런 게 나의 삶이었구나. 이런 게 나였구나. 이런 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자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때거든요. 얼마 전에 경북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도박 예방 강사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학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부님, 만약에 아이들한테 중독 예방 교육을 한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진로에 대한 교육, 자기 진로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로 교육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로 교육은 직업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선택. 그러니까 어느 직업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학교에 제가 지금 대학에 있으니까 저희 학교에 학생들을 만나는데 저희 학교에 보면 간호학과도 있고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뭐 상담심리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가 있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왔어? 너는 왜 간호학과에 들어왔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적성검사 해보니까 간호사가 제 적성에 맞다고 해요. 아니면 제 성적을 보니까 제일 좋은 학교가 이 학교, 이 학과라서 제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라서 이 학교에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로 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간호사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전 사회복지적인 일을 하면 제 삶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을 찾고 행복감을 가지는 건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 막막한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그 안정감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필요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면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마약이 유통이 되고 게임이나 도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중독 문제가 심각해졌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자신을 달래야 할 만큼 자신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문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그걸 잃어가기 때문에 살아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고 못 느끼는 것.
즉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느끼는 거, 이게 저는 중독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딕투스, 라틴어로 에딕투스가 영어로는 에딕트, 중독, 옛날에 중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용어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왜 장애자라고 불렀다가 장애우라고 불렀다가 요즘엔 장애인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한 단어의 차이지만 뉘앙스가 있거든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중독자라고 불렀는데 이게 질병 개념이 생기면서 중독 환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에는 중독 당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독 당사자. 영어로는 페이션트가 아니라 victim이라는 단어를 써요. victim. 피해자라는 표현인데 피해 당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있어서 본인이 그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을 했으면서 발생한 자기 삶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신이 그 피해 복구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피해 당사자라는 개념으로 중독 당사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중독 당사자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결국 로마 시대 때 노예를 얘기하거든요. 노예. 자유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중독에서의 회복은 끊는 게 아니라 해방의 개념입니다. 해방.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찾고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 해방의 의미로 중독 회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왜 이 해방이 어려울까? 자유가 어려울까? 결국 아까 제가 당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건 자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딱 선택하는 데서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갈 때 야 뭐 먹을래? 라고 하면 뭐랍니까?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죠. 어디 갈래? 이러면 아무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한민국 아마 KS 맡을 거예요. 저희 학교 학생 둘이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뒤에 따라가면서 들었거든요. 이래요. 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돈가스 먹을까? 아, 난 느끼한 거 싫은데.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래? 돈가스 빼고 아무거나. 냉면 먹을까? 아, 나 찬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면 이 친구가 슬슬 화가 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무거나라는 개념은 야, 난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네가 골라. 내가 양보할게. 배려할게.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거나라고 얘기한 이유는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 점심 한 끼야 뭐 아무거나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삶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태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고 싶은 데가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가고 싶은 데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 근데 반대로 하기 싫은 건 있고 만나기 싫은 것도 있고 가기 싫은 데도 있고 이러면 삶이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뭐야? 아우 지겨워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퇴하시고 뭐 하시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이상하죠, 이죠? 예.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게 행복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오히려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전 아프지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행한 상황인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불행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힘들지만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고 뭔가를 했을 때 누리는 보람, 의미,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 사회는 이게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네. 아까 제가 목적이라 했잖아요. 목적.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려고 사는데
뭘 하면 행복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답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산에만 가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만 할 수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누구와 있으면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은 김치찌개가 좋아요, 된장찌개가 좋아요 물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마 다 드셔보셨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한식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 앞에서 제가 당신들은 김치찌개가 좋습니까? 된장찌개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 할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예. 사실 자기가 뭘 좋아할지, 어떤 거 하면 행복할지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그걸 찾아야 되는 시기죠. 자기가 뭔가를 경험하면서. 그런데 아이들은 그 경험이 싫은 거예요. 이 답을 누가 주기를 바랍니다. 딱 명확하게.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확실한 것. 돈은 결과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박에 빠지고 어떤 게임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뭔가 투자했을 때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점점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공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